그렇죠? 하지만 뭔가 친숙하고 단순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아 그런 얘기야 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것보다는 앞부분은 단순하게 시작할 것, 그리고 새로운 것보다는 친숙하게 시작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문합니다. 예, 구체적인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장래 희망을 1년에 최소한 한 번씩 바꾸는 것으로 나타난 중등 교육에 관한 최근의 조사 결과는, 일단 이 문장은요, 주어부가 너무 깁니다. 그죠? 그것부터 사실 문제인 거예요. 자, 적성과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이런 조사 결과가 고등학교 교육에서 이런 적성과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뭐 틀린 문장 아니고 맞는 문장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해가 그렇게 용이하진 않습니다. 이 문장을 좀 단순한 걸 먼저 앞으로 던지죠. 너무나 복잡한 구조가 앞에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앞으로 던져서 문장을 바꿀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가보죠. 중등교육에 관한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면 아 최근에 이런 조사가 했구나. 조사 결과부터 내용부터 나와버리니까 이게 뭔지를 한참 있다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얘기하겠다라고 먼저 던지는 거죠. 단순하게. 그리고 나서 복잡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장래 희망을 1년에 최소한 한 번씩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끊어줘야죠. 그렇죠. 너무 깁니다. 이 첫 문장에서 주어 하나에 앞에 서술어가 쫙 붙어 있는 절이, 관형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눠주십시오. 따르면 이렇게 나타났다. 그렇죠. 주어도 사람 주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금 원칙을 계속 축적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이 결과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적성과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십시오.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즉 문장을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앞부분에 단순한 정보를 먼저 던지면 자연스럽게 문장은 짧게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을 복잡한 이야기로 끌어서 그것을 주어부로 연결시키거나 다른 문장 성분의 수식으로 연결시키게 되면 문장은 자연히 길어지게 마련이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문장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 읽는 사람도 대단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퇴고의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준다면 읽는 사람이 한결 읽기 편한 그리고 감명한 글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5번째 원칙으로 가보죠. 예, 5번째입니다. 전체 글의 주어를 일관되게 유지하라. 주어의 잦은 변동으로 혼란을 초래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되게요, 글을 잘 쓰는 학생들 혹은 글쓰기에 익숙한 학생들이 이제 주어를 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술 서적도 보면 주어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대단히 화려하고 또 글 쓰는 사람의 학식을 자랑하는 것 혹은 언어 능력, 문장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글쓰기라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글의 수준이 높아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사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글을 통해서 내가 글 자체를 아주 화려하고 복잡하게 쓸 수 있어, 난 이런 문장도 관리할 수 있다고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 생각의 사려 깊음과 그리고 내 생각의 정당함을 인정받고 또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글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나의 문장의 화려함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읽는 사람의 능력이 없다면 혹은 읽는 사람이 좀 읽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글의 이해력을 떨어뜨리고 여러분들의 사고에 동의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글의 수준은 언제나 사고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사고의 수준을 목적으로 글을 단순하고 감명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 있는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어를 복잡하게 여러 주어들을 쓰지 말고 최대한 단순한 주어, 한 글이 있다면 한 글에서 한 문단에서 한 3개나 4개 정도의 주어가 번갈아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더 짧은 문단이라면 2개 정도의 주어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이 글의 이해를 훨씬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장 6개가 나오는데 6개가 주어가 다 다르다. 그러면 이 글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글 읽는 사람은 각각의 주어들이 다른 글들을 의미상으로 연결시키느라고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를 최대한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할 때
글 읽는 사람의 편안함이 더욱더 증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지요. 문장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주어는 글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알려준다. 즉, 글이 일관된 관점에서 전개된다는 인상은 주어들 사이에 일관성이 느껴질 때 나타난다. 문장들이 제각각 문맥에서 벗어난 듯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주어가 계속해서 바뀌어 일관된 관점을 전혀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단절감, 혼란스러운 초점의 상실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다. 자, 사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사실 정말 내용과 형식의 어폐가 빚어져 있죠. 내용은 주어가 바뀌면 안 된다. 단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본인 글의 주어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문장들 사이에 반복되는 주어는 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상은 추상어도 나오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리고 단절감, 혼란, 초점의 상실은, 이렇게 해서 주어가 모든 문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이해하는데 뭔가 좀 난해하거나 연결시키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훨씬 더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바꿔보지요. 우리는 문장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주어들을 인식함으로써 전체 글이 무엇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주어들을 인식함으로써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즉, 같은 주어가 반복되면 글이 일관된 관점에서 전개된다는 인상을 준다. 주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어가 계속해서 바뀌면 문장들이 제각각 문맥에서 벗어나 이해하기 힘들어지며 일관된 관점을 느끼기 어렵다. 이런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단절감, 혼란스러움, 초점의 상실을 경험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주어죠. 자, 여기서 이 글 전체에서 사용된 주어는 우리는 두 번의 우리는과 두 번의 주어가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사실 문장으로 보자면 윗문장 하자 없고요. 사실 문장력 좋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문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술은. 여러분들의 논증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거죠. 문장력도 물론 좋으면 플러스 가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장력보다는 사고력과 논증력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 위의 전략보다는 아래 전략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복잡한 주어가 있는 글을 쓰게 되면 관리가 정확히 안 될 수가 있고 결국 문장 호응에 벗어나거나 비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리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쓰는 글을 쓰는 능력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읽을 때 하나의 비문, 두 개의 비문이 나온다 라고 하면 한 문단 안에서 두 개의 비문이면 얘는 글을 쓸 줄 모르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어를 단순하게 만들면 비문이 만들어질 우려도 적고 그리고 글도 훨씬 더 간명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기가 한결 더 편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글 실력에